제목도 그대로 썼습니다. 네네. 쓰고 이제 그 뒤에 그냥 어서와 오늘은 처음이야는 제 1화에 있는 네. 내용을 이게 좀 너무 밋밋하고 네. 무거워서 이제 네. 1화가 나도 오늘은 처음이지라는 네. 그걸 이제 조금 집어넣은 거죠.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닐 테고, 살아오면서, 네네네. 순간순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홉 꼭지로 이 만들지 아홉 않았나? 꼭지는 네. 제가 특강, 이제 다른 고등학교 또 우리 학교 특강을 네. 했던 것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쭉 한번 적어도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가르쳐 주면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것이다, 또는 네. 누군가 글을 쓴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이런 표현 기법을 가지고 쓰면 네. 어느 정도 완성된 시가 나올 것이다. 네. 그걸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네. 아홉 꼭지를 다 만들어 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빈틈없이 네. 준비를 했네. 그리고 역시 이번 선생님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책에도 하나도 안 바꾸고 네. 2021년도에 그 강의했던 제목 네. 그대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집어넣어도 별 부족함이 네. 없어서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나름 그때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완성된 형태의 강의를 좀 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었죠. 정말 어미로워요.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1년 5월 24일 우리가 출발했죠. 삶의 행복 창작법, 어서와 오늘은 처음이지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 저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거제도에서 27년째 살고 있고, 또 거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복규입니다.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일이 재밌어 가지고 틈틈이 읽고 쓰다 보니 어느새 시집 4권과 또 이번에 출간한 인문학 에세이를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서 몇 건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시집은 아침 신문, 슬픔이 막다, 사랑의 기쁨, 인제라 뚝스, 이렇게 4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간한 것이 인문학 에세이집입니다. 네. 네.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어서와 오늘은 처음이지 인문학 에세이를 출간하게 된 계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시를 쓰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또 이제 거제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제 이제 유튜브 협회의 옥명숙 시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옥명숙 시인님이 이제 거제도에 계시는 시민 또 시인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해주시면 어떠냐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약 6개월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2021년 5월에 하고, 네. 그 원고를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으로 제가 다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한 1년 넘게 걸쳐서 계속 편집을 태고를 하면서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사 생활 하시랴, 시 쓰시랴, 인문학 에세이 쓰시랴. 아, 정말 열심히 사신 모범이 되는 사례 같습니다. 또 질문 들어갈게요. 네네. 책 제목이 어서와 오늘은 처음이지인데요.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을 텐데
꼭 오늘인 이유나 오늘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네, 물론 어제도 오늘이었겠죠. 네. 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오늘이 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제는 이미 흘러간 것이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은 성찰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다 보면 더 재밌게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또 다가올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오늘만 열심히 살다가 보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책의 첫 번째 꼭지가 나도 네. 오늘은 처음이야. 너무 이 좋았어요. 첫 번째 꼭지를 조금 네. 변형을 시켜서 어서와 오늘은 오늘은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을 구성하는 꼭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9가지 꼭지는 2021년도 특강을 할 때 네. 이미 만들어져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 꼭지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20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학교에서 특강을 또 여러 단체에 특강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창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9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도 오늘은 처음이야. 두 번째 꼭지가 꽃들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잘못되면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네.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꼭지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랑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꼭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 네 번째 꼭지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불교의 경전의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꼭지가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과 규칙, 그러니까 어린 왕자라는 책을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의 반복을 지루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반복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일상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꼭지가 태극기가 바람의 플럭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우주 전체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슬픔과 기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기쁨만 있다면 슬픔은 힘이 없어지고 슬픔만 있다면 기쁨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또 기쁨이 지나치면 다시 슬픔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채워가고 하는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짝이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힘을 창작해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바람의 플럭입니다. 이고 일곱 번째가 믿음은 일곱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삶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포를 잘 사용하시면 삶에도 매우 그 지혜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를 이용해서 말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포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웃으면 뇌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한다고 합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또 삶에서 유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를 해학이라고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자체가 무겁고 삶 전체가 무거운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또는 우리가 유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힘,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자보다 유머를 가진 자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9꼭지가 인제라 뚝스입니다. 인제라 뚝스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2명의 인물을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한 분이 바로 체 게바라입니다. 두 번째가 박지원, 조선 후기 실학자 또는 문학자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남미의 실상을 보면서 자신의 꿈이 진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던 아이콘이죠. 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을 공부하면서 청나라 황제의 사신으로 일종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가면서 청나라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적대 국가였는데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의 생일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청나라를 가서 박지원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원의 그 대단한 문학 작품도 그 청나라에 머물면서 만들어진 호질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왜 놀랬느냐 박지원이?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가 박지원은 자금성에 청나라 황제가 숨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신을 받는 장소는 이 북경 자금성을 떠나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열하라는 곳에 황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중심 민족이 한족입니다. 한 90% 이상이 한족인데 이 청나라는 바로 이 북방의 변방 민족인 여진족입니다. 만주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진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 한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이 300년 동안 이 만리장성을 정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를 쳤기 때문에 아무나 와라. 우리는 그것을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호연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머물지 않고 저 200km 떨어진 열하라는 곳에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호기롭게 로운 모습을 보면서 박지원이 청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랑캐가 아니구나. 이 청나라가 받아들인 문물 그리고 이 호연지기 기상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선은 절대로 청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게 되고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강하게 양반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명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리적인 이익을 취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9꼭지를 2021년 5월에 제가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했고, 이번 책에도 이 9꼭지를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을 해서 책을 완성시켰습니다. 듣고 보니까 책을 더 빨리 좀 읽어보고 싶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아주 좋은, 올 가을에 좀 읽었으면 하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드릴게요. 네네.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때마다 제가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내 나름의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글을 써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 이 과정을 앞으로 어떤 특별한 목표보다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쓸 것이다. 그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나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좀 더 크게 말을 하자면 이복규라는 한 인간의 마지막까지 가봐야 저 사람의 진정한 꼭지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본 이 아침신문 말고요, 이 책들은 다 읽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시가 한 편 있었어요. 다 좋았지만 네. 기린이란 시가 좋았거든요. 아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네. 생일날 쓰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한번 멋진 목소리로 좀 낭송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시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린 이복규. 태어난 지 51번째 생일. 먼 곳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다. 엽서 한 장이었다. 기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자식들에게 늘 초식 동물이었던 목이 긴 어머니. 서서 밥을 먹고 서서 잠을 잤던, 하늘 가까이 세상을 보았던 어머니가 다리가 가느다란 아들에게 눈물이 쏟아질 듯한 눈망울에 기린 한 마리를 날개 달아 보내셨다. 이거 읽는 순간에 짠하고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엄마가 생각나는데 특별히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애틋함이 너무 절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써가지고 이런 시 한 편 남기고 싶은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 시에 네. 어머니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뭐 이제 꼭 우리 어머니라기보다는 저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이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할 때 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조금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또 지탱해 온 가장 강력한 모성의 힘이 저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시들도 많고 또 여성성의 제 시가 여성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평론가들이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시들이 그리고 크게 보면 자연이라는 모태신화 그러니까 자연이 보통 우리가 펄벅의 대지에서도 나오지만 자연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복규 시인님 10월 어느 멋진 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